교황의 묵주 선물, 대통령이 못 가지는 이유입니다. 평소 20년 넘게 묵주 반지를 낄 정도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받은 교황의 묵주 선물을 당연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네. 의원님,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질 수도 없다면서요? 근데 참 저런 걸 개인적으로 왜 가질 수 없나라는 게 좀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교황이 이제 선물해 주신 건데 저게 사실은 이제 가톨릭 신자들만이 저걸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하나의 이제 도구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묵주 반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오는 반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시는데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겠죠. 사실 교황이 이제 축성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법상 이게 개인 소유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황께서 예를 들어서 이 선물을 그냥 문재인 개인한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신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한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간의 어떤 선물. 즉 바티칸 시티 같은 경우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바티칸 시티의 교황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로서 다 기록이 돼서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에 다 보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먹는 물건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상하니까 빨리 먹을 치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대통령이 받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 저 표정 보니까 더 짠해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예, 저는 대통령의 선물하니까 이 보도가 딱 생각이 나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왜 받은 선물들 다 최순실 씨 집에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지 우리 국민들은 뭔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 집에서 발견되면서 이 정권이 뭔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집으로 가져왔다. 이건 뭔가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두 분의 특수관계가 있구나 하는 게 그때 그걸 증거로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공직자 그 윤리법에는 어쨌든 그 공무원은 또는 그 공공기관에 있는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그 소속기관 단체장이 신고하고 또 그게 나중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 자기 개인 게 아니에요. 그 국가적 뭐 공직과 연루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것이 절대 아니고 개인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외국과 이렇게 많은 교류를 하면 선물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중에는 기념관에 전시하거나 전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보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이 가져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묵주도 교황께서 주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김희중 주교님도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교황이 이런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았으면 그 영광스럽게 개인이 가져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직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공직윤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국가 소유로 해서 전시되거나 보관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외교 사절들에게 받았던 선물들이 뭐 화면으로 그 선물들이 꼭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런 이제 박 전 대통령 선물 리스트들이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었죠. 네. 사실 박 전 대통령 시절에 생각보다 그 선물 목록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한참 보도가 나왔던 게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 받은 선물을 그냥 가지고 가서 뭐 보관을 했다는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역시 국정농단의 주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교황의 묵주 선물 있잖아요. 좀 전에.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이것저것 법을 좀 해석을 해봤는데 이건 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소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건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받은 선물은 안 돼요. 당연히 이거는 그 대통령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이건데 교황이 모든 각국 정상들에게 이 묵주 선물을 다 주는 거라면 그럼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 돼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특정해서 이 부부가 가지라고 이 쌍을 줬다라는 건 개인적인 선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물 그리고 또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회성에 그치는 것들 있잖아요. 먹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소유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기초라면 소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지가 좀 있다는. 네,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네요. 문 대통령이 이 뉴스 듣고 보시다가 갑자기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번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과거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전 대통령들이 참 이색적인 선물을 받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 받았던 이 멧돼지 이빨로 만든 조각상. 굉장히 아름답죠. 그다음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받았던 장식칼.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황금총이에요. 황금 장식으로 돼 있고 흰금의 몇 %다라고 그때 이렇게 그 발표한 기록까지도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만약 선물 용도로 뭐 샀다고 해도 비행기에 잘 실을 수가 없어요. 칼이라든지 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상끼리 어떤 선물이니까 당연히 가능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국가기록물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인터넷에서도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이 기록들. 언론 보도를 꼭 찾지 않으셔도 국가기록물에서 역대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다 기록관에서 인터넷에서 전시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황금권총은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골프백을 선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이게 이제 정상회동을 하면요, 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사실 선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취향과 또 좋아할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계산해서 선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부시 전 대통령한테 이제 골프백에 그 이름을 써진 거, 이걸 선물 받았어요. 옛날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제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해서 뭐 축구 박스를 선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베 총리가 트럼프한테 무슨 선물을 해준지 아십니까? 갈 때, 정상회담 할 때. 이 트럼프가 골프 광입니다. 매일 골프 치러 거의 나가거든요. 드라이버를 선물했습니다. 골프 드라이버를. 근데 이 드라이버가 일본에서 제작되는 아주 고가의 드라이버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뭐 5, 600만 원 정도 하는 드라이버 선물을 이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직접 또 라운딩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보면 이 선물이라는 게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어떤 정상 간에 서로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선물을 주고가 받다 보면 이 사람 나 좀 신경 쓰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선물을 가져갈까? 트럼프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 이걸 이제 상당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제 골프 드라이버는 아베가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이제 선물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참 선물이라는 게 그죠? 정상들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정오와 대립, 세대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들으셨어요. 위원장님. 네. 보니까 문 대통령 내외 곁에 좀 과거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이 앉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추념식을 뭐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의 어떤 추념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원래 이제 그 대통령 행사하기 때 보면 항상 이제 고위층들이 항상 이제 앞에서 앉아 있고 그들만을 위한 뭐 행사 비슷하게 있고 또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유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뒤쪽에 앉아 있는 게 이제 원래 관례였는데 오늘 보면 그 옆에 보면 지금 이제 그 어떤 이 유공자들. 직접 다리를 다쳤던 목함질의 목함질에서 부상병하고 그다음에 유공자 단체 관계자들이 그 대통령 옆에 쭉 같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헌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쭉 가서 헌화도 하고 분향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특히 이제 문 대통령 연설 과정에서도 보면 애국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뭐 전체 행사가 보면 좀 예전과 다른 좀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보였습니다. 그 박 전 대통령 옆에서 이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목함질의 부상병사였던 뭐 하지원 중사도 오늘 추념식에 함께 했었습니다. 사실 매해 추념식을 더욱 길게 빛내는 연예인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연예인들이 참석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눈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가만히 눈 감아도 보이고 귀 막아도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수많은 푸르른 넋.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배우 이보영 씨가 추모시를 낭독했는데 네네. 이번 정권이랑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줄 알고 많은 누리꾼들이 이보영하고 이렇게 검색도 많이 했어요. 뭐 검색어의 순위도 오르고 그런데 보니까 소속사가 이제 밝혔습니다. 특별한 어떤 인연은 없고 지금 주최 측에서 이렇게 그 제안이 왔는데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흔쾌히 참여를 했고 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어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유연숙 작가가 쓴 넋은 별이 되고라는 시를 낭송을 해서 그 직전에 소리꾼 장사희 씨의 노래 때문에 가슴이 먹먹했던 유족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되게 참았던 눈물을 좀 흘리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보영 씨에 대한 인연을 저희가 얘기하자면 다 아시잖아요. 2년 전에 배우 현빈 씨가 추모시 낭독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도 많이 남겼습니다만 저 장면이네, 2년 전. 근데 이제 곧바로 국정농단 사건 터지면서 길라임 논란으로 번져서 그러면 또 이보영 씨는 왜 그러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연관이 있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나, 뭐 이렇게 검색도 많이 하고 찾아봤습니다만 그런 어떤 인연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백 변호사님 오늘 많은 스타들이 자신의 SNS에 현충일을 기리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유공자들 자녀분들 혹은 손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연예계에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박경림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베트남 전 참전 용사였고요. 그다음에 송일국 씨 같은 경우 다 아시는 것처럼 김자진 장군의 자손이고, 양미열 씨도 이제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고, 임창정 씨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홍대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운동가 자손으로 알려져 있고, 윤아 씨 같은 경우 이제 가수 윤아 씨도 김조대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연예인들 관련해서도 국가 유공자 그 자녀들 후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런 장소에 나와서 아까 이보영 씨 시를 읽거나 해도 굉장히 눈길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연예계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알려주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만 머릿속, 마음속에는 오늘 추념식에만 오롯이 쏟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드 관련 논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한민구 장관의 반박 얘기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죠.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장관을 비롯한 우리 국방부의 관계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더 높이라는 그러한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2단계 무죄권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방금 전에 들어온 뉴스로 따르면 이제 문 대통령 몸은 추념식, 마음은 사드일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전에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이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육군으로 전보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궁금한 건 위원장 의원. 네. 이게 국방부 실장 선에서 보고 누락이 가능한 일인가 이겁니다. 일단 위승호 지금 3스타죠. 일단 이제 다시 육군으로 이제 다시 전보가 됐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사실 국방부가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한 사례는 꽤 있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작게 5029를 제대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또 뒤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이번도 보면 저는 국방부의 해명 자체가 보면 이게 이제 한미 간의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이 배치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비밀리에 하기로 했다. 즉 알리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와대 보고서에도 이렇게 이제 그냥 애매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요.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한테 하라는 이야기고 이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보고하는 거는. 이거는 모든 비밀들, 모든 것들 다 보고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국방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정책실장이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애매하게 표현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이해가 되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위에 사장님한테 가 보고를 적당히 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에 상무나 이런 적당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회사의 책임적인 정말 책임을 맡고 있는 최종 결정권자 이 사람한테는 모든 내용들을 정말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는 게 상식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라면 국방부가 과연 어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까라는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일단 청와대 발표문만 보더라도
과연 국방부 정책실장이 한미 간의 그런 합의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러면 그 황교안 그 대행한테도 그렇게 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이 선에서 끝내겠다라는 어떤 청와대의 의지를 저는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모양새를 보니 실무자 선에서 책임을 묻고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최초에 예상한 대로 뭐 한민국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이나 황교안 총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일은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뭐 김관진 전 실장 같은 게 이미 퇴직을 하고 교체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황교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정권이 바뀐 상황이고 이분들에게까지 지금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다가 한민구 장관은 또 곧 교체가 되실 분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의 또 명예를 지켜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방금도 말씀 있었지만 청와대에 보고하는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 안 하고 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보고 내용이 한 장관에게 어느 정도로 됐는가? 청와대에 대충 이렇게 보고합니다 수준으로 그럼 보고하시오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 내용까지 보고하고 올라간 보고인가? 이건 좀 따져볼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청와대에 보고된다는 거는 한 장관도 이미 알고는 계셨다. 그건 뭐 너무나 상식적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한 장관에게 어떤 명예를 그거 할 수 있는 걸 바로 조치를 하는 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자연스러운 인사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한 분의 전보 조치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용하게 더 추가적인 조치들은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 봉합은 되긴 했습니다만 이 뭐 엄청 충격적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과 함께 시작을 했으니까 야당에서는 백 변호사님 이게 조사를 명쾌하게 끝난 용두사미 조사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예 하지 말던가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하면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 권한대행까지 조사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 이제 이 국내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 중국까지 이제 이 문제가 막 크게 확대되면서 외교적 문제까지 되다 보니 청와대에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승호 정책실장 선에서 모든 게 끝나고 그 위에 뭐 한명 국방장관이나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더라도 이거는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정리를 해서 진행해 나가고 이제 군 내부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내부적인 조치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이 부분을 계속 키워나갈수록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가 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사실상 사드의 연내 배치는 어렵다라는 관측이 많아요. 네.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닥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사드 2기만 뭐 이렇게 배치가 되고 2기가 가동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드는 6기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2기만 가동된다고 해서 그 효과가 2기만큼 3분의 1만큼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엑스밴드 레이저죠. 엑스밴드 레이저가 제대로 설치가 돼서 가동되지 않는 한에는 사드가 뭐 6기가 있든 10기가 있든 아무런 무용지물이고 거의 미사일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단계는 사드는 올스톱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어떤 상황이고요. 저는 이 어떤 이 확전을 왜 못하냐 하는 것은 일단 정우영 실장이라든지 혹은 한민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담당자들과 만난 이후에 미국의 어떤 상황, 미국의 어떤 반응 지켜보겠다 이런 멘트지만 사실 지켜보겠다는 건 엄연히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분히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봉합 수순에 들어간 이제 사드 보고 누락 관련 소식 앞으로 더 추가 소식 있는지 저희가 한번